네, 오늘은 미국의 전체 가계자산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연준이 발표하는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전체 가계 현황을 조사를 하는데 간혹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은 순자산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에 관련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바탕이 되는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분기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24년 3분기 기준이 가장 최근 데이터고요. 현재 흐름 보시게 되면 전체 자산은 189조 7천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부채가 20조 정도가 되고 그리고 순자산이 168조 7천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순자산의 흐름 보시게 되면 22년 1분기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다시 증가하면서 지금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전체 가계자산이 증가를 하다 보니 더불어서 순자산이 증가를 하다 보니 이 데이터는 연착륙을 주장하시는데 많이 쓰이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가계자산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 가계, 특히 이제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왼쪽 차트 보시면 그냥 GDP 차트고요. 전체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불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죠. 그리고 M2 흐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와서 어느 정도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전체 가계자산의 현황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계자산 추이, 순자산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은 그 이상 그 이하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GDP와 M2가 계속 늘어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GDP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좀 덧붙이면 지금 높은 수준의 GDP 성장률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과거 사례 보시게 되면 침체 직전까지 GDP 성장률이 양호했던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GDP를 보고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가계자산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순자산이 되겠죠. 미국의 전체 자산 중에 금융자산 비중이 68%입니다. 그리고 비금융자산이 32%고요. 이 금융자산 중에 증권의 비중이 52%고 비금융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79%예요. 따라서 결국에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미국의 가계자산이 이어진다. 당연한 얘기겠죠. 따라서 주택과 부동산 가치는 48조 2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전체 자산 중에 25%를 차지하고 있고 주식과 채권이죠. 채권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67조 6천억 달러 됩니다. 전체 자산 중에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금 10%가 있으니까 미국의 개인들이죠. 가계자산 71%가 부동산, 주식, 예금, 소포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가계자산이 계속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시계열을 길게 봤을 때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우상향했잖아요. 그 결과의 다른 모습일 뿐이고 지금 S&P라든지 나스닥도 시계를 길게 보면 우상향했잖아요. 그 우상향한 결과의 다른 패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했던 부동산 가격과 S&P 500 지수와 GDP와 M2 증가량과 사실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는 그 정도의 차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따라서 장기 시계열로 보게 되면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우상향을 했지만 그 사이에 리세션이 없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증시가 계속 오르면 경기 침체가 없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00년 IT 버블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 오히려 계속 상승했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가계자산이 지금 증가한다고 해도 이게 만능 치트키가 아니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고 특별히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순자산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 지금 흐름이 여기입니다. 117%포인트가 더 높아진 그런 위치이고 순자산이 증가를 했다. 증가하긴 했어도 지금 보시면 21년 고점 대비 아직은 간극이 있는 위치고요. 전분기 대비 QOQ 변화 보시게 되면 2.3% 증가를 했습니다. 3, 4분기 연속해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정체 횡보 구간을 벗어났다라고 볼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니고요. YY 흐름 보시더라도 6.14% 증가긴 합니다만 QOQ랑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순자산에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금융자산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 비슷한 흐름이죠.
지금 591.73%로 위치를 했고 전분기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위치고요. QOQ 변화도 마찬가지로 3.5%, 아까 순자산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순자산의 대부분을 금융자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들이 현재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을 보게 되면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때가 상당히 증시의 고점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수준까지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증가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직전 분기 대비 더 상승한 위치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증시의 과열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에 비해 최근 주택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대비 부동산 자산의 비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220.37%인데 전분기 대비 한 2.37%포인트 떨어진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 순자산 증가세의 흐름이 이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흐름을 분기별 증가율로 살펴보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 차트와 같은 모습인데요. 24년 3분기 기준으로 4조 7,600억 달러가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 중에 이제 증권이죠. 이게 3조 8천억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가치는 195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든 그런 모습이고, 특이점으로 보시게 되면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주식이나 채권, 즉 증권 가치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파란색 마크가 여기 보시면 이 기점으로 크기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의미고, 이 이후의 증시의 흐름에 따라 가계자산의 변화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을 봐야 되고요. 특별히 이런 흐름에 덧붙여서 지금의 고금리 환경에서도 미국 가계의 자산 증가가 결국 소비를 뒷받침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지만 저는 소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비 심리 정도는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 이후 주식 비중이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이 변동성이 더 커졌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자산의 변동성이 극대화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는 자산의 절대치가 얼마나 늘었냐, 이거의 변화보다는 세부적으로 분기별 이 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게 더 유용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시계열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 IT 버블 당시에도 마이너스권역으로 떨어진 분기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08년도만 하더라도 대략 4개에서 5개 분기 정도만 이 마이너스 감소 패턴을 보였던 게 확인됐고요. 따라서 금융위기라든지 IT 버블조차도 이런 가계자산의 분기별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00년 IT 버블 당시인데 보시게 되면 이 마크 자체가 한 분기 정도 이렇게 등락을 보일 정도에 그쳤잖아요. 하지만 증시의 폭락은 이런 변화로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큰 변화가 없었던 구간,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4개에서 5개 분기 정도로만 감소 패턴이 이어졌다라는 상황, 이런 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실제 파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저는 예전부터 지금 현재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고, 따라서 08년도와 같은 신용위기의 가능성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부채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총 부채는 20조 9천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채 비율로 보게 되면 11%입니다. 여기죠. 역사적인 평균이 13% 수준이고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레벨이죠. 08년 금융위기, 신용위기 당시에는 부채 비율이 19.51%까지 치솟았던 게 미국의 부채 수준이었는데 이게 절반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가계부채 부담이 크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지만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요 영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DSR, 총부채 상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계부채의 부담은 덜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에 비해 DTI가 높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채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원인 자체도 결국엔 이 모기지 대출이 08년도 서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방법으로 재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모기지 대출이 현재는 13조 3천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63% 수준이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가계부채의 부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소비자 신용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자금이라든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는 최근 소비자 신용 잔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일반 대출 그리고 기타까지 포함해서 살펴보게 되면 5조 달러 수준이 되고요. 대략 한 36% 정도가 됩니다. 모기지는 고정금리로 한 3% 후반이라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 가계대출 중에 36%를 차지하는 소비자 신용은 어느 정도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 비중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한 방향성은 어느 정도 명확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가처분 소득 대비 총 부채의 비율 보시게 되면 96.35%입니다. 전분기 96에 비해서 폭 상승했으나 의미 있을 정도의 상승분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진행 중에 있죠.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신용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죠. 이게 08년 금융위기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저는 IT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 이전부터 많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비자 신용의 비율을 보게 되면 23.35%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총부채의 비율의 흐름과 유사합니다.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큰 의미가 없는 변함없음 수준으로 유지가 됐고, 이런 흐름이라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고 결국에는 가계자산에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2023년부터 소비자 신용의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25% 수준이잖아요. 지금은 23% 수준이고, 이 간극 자체, 즉 하락했다라는 점이 무엇을 뜻하냐면 대출을 늘리면서 소비를 유지했던 그 모습이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 대출을 늘리면서 소비를 하는 모습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직전 분기와 크게 변함이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강조드리는 게 미국 소비를 지탱하는 구조 4가지, 저축, 유동자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고, 고용, 임금 상승이죠. 그 다음에 자산가격 상승, 오늘 살펴보는 부분이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부채, 신용단에서의 흐름인데, 이번 분기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자 신용 비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3분기 기준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 10월달 소비자 신용 잔액,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보시게 되면 리볼빙, 신용카드 잔액 대출을 포함해서 MOM 1.16% 증가입니다. 이걸 연율화해서 보면 13.9% 증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리볼빙 증가에 힘입어 전체 소비자 신용 잔액이 증가했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로 보게 되면 아직도 감소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직전달 대비 신용카드 대출 잔액 순변동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있어서는 소비자 신용의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경기 확장이라든지 연착륙의 근거로 얘기를 하지만, 그때도 리볼빙 잔액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변동성을 제거하고 보면 여전히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며칠 전에 올렸던 요 제목의 영상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가계자산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는 미국 자산의 흐름은 크게 의미가 있을 정도의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